오늘 영상은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 그냥 편하게 수다 떠는 거라서 심각한 건 없어요. 누가 예전에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답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반응 영상도 찍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런데 또 누가 다시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관객들이 도발적인 농담을 요청하네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기억으론 정말 재미있던 농담이었어요. 그 애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강아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거예요. 정말 전형적인 레브라도거든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놀고 싶어해요. 하지만 저는 그 애가 다른 반려동물들과 놀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핏불은 무슬림과 비슷하거든요. 계속해. 참고로 이 얘기에 신나지 않는 건 이 방의 핏불 주인들 뿐이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 폭력적인 건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의 모든 폭력적인 공격은 그들에 의해 일어나요. 그들은 알카에다 잠복조 같은 개들이에요. 몇 년 동안 봐온 애완견은 행복하고 다정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신호에 반응해 활성화되면 당신 얼굴이 뜯겨나가죠. 어떤 진보적인 백인 여성이 그걸 옹호하며 개를 안락사시키면 안 되고 그게 당신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키운 개들은 모두 평화로웠어요 라고 말해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그 개들을 우리 강아지 공원에 데려와야겠네요. 다른 강아지 공원들에서 그렇게 잘 됐으니까요. 그쵸? 이 품종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불법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랜 기간 근친교배와 어릴 때부터 싸우도록 키운 것들이 그냥 사라지고 갑자기 서구화된 것처럼, 아니 길들여진 것처럼 행동해야 하죠. 보이시죠? 우리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축영장인지 궁금해해야 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은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똑똑하죠. 코미디언들은 천재 같아요.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철학자나 학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처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 활동가들은 약간의 유머와 우리의 개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저는 유색인종이라 누리는 특권이 많아서 이 여성은 정말 용감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10년 전 앤, 그녀가 퇴출됐을 거예요.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녀를 도덕적으로 과시하려 들면서 그녀의 비유에 많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할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비인간화하지 않는 방법이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며, 비유라는 게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비유의 전체 목적은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서 유사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비유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인종차별이나 비인간화하는 표현 같은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당신을 막으려고 하죠. 아니면 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영상 클립을 보지 않았어요. 제목은 니콜라스 데산토의 평화의 종교이고 약 4분짜리입니다. 함께 감상하며 내용을 들어봅시다. 농담입니다. 당신은 라티노를 좋아하니? 저도 좋아하죠. 자, 라티노도 쓸모가 있어요. 라티노는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많은 잔류파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인들이 국민투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레퍼런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우리도 방금 했죠? 네.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친구가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더 나은 친구를 사귀세요. 교육받은 친구들, 더 지식이 많은 친구들. 하지만 이거 크리스마스 공연이고 저는 그렇게 종교적이진 않지만 종교에 관해서라면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웃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요. 야유는 없었지만 위! 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듯 외치는 거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아요. 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 괜찮아야 해요. 적대감 없이
순수한 상호 존중이죠. 그게 제가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서구 문명의 시민으로서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서구는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문명이라고 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궁지에 몰렸고 지난 20, 30년간 계속 입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게 무신론적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각성 이데올로기 같은 거 말이죠. 그것을 기독교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신론 때문이지 세속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속주의를 원래대로 특별한 특권 없이 적용했다면 지금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특권도, 기판도, 부르카도 어떤 특별한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없애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속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프랑스는 그들의 라이시테 덕분에 꽤 잘 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카를 바로 금지했죠. 15년 전쯤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할랄 도살도 금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동물 복지는 라이시테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있는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뭐죠? 이제 겨우 1분 지났잖아요. 좀 더 지켜보죠. 나아질지.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가에 와서 기독교에 대해 험담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일리 있네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어디에서도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한 가지 눈치채셨나요? 죄송해요. 계속 재생해 볼게요. 그분이 자신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했죠. 우리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혹은 약간의 기독교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서구권 출신의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이런 헛소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 영상에 댓글을 다는 많은 서구권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말하죠.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해. 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기독교 교리를 믿는 신자는 아닐지라도 기독교의 편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에 우호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구 문명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없다면 서구 문명의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고 공허한 것이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서구 문명과 우월성을 굳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공을 돌려야 하고 기독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워키즘 성향이 아니면서도 기독교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그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를 잘 모르지만 그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마치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표현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허 출원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함마드 히잡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니엘 키쿠치와 여러 무슬림 학자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꾸란이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무함마드도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알라께서 나를 공포로 이슬람을 전파하라 보내셨다. 그리고 꾸란 자체에도 내가 비무슬림이나 불신자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이전에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한 것을 번복하려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고 발언을 번복하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무슬림이나 이슬람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다. 그러니 그 점을 보세요. 그리고 조지 W. 부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심지어 무슬림들, 그러니까 온건한 무슬림들,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는 무슬림들조차도 그 말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진보주의자들, 좌파들도 그 말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이슬람 학자들은 결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특허청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손님, 이번 달에는 월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가지를 특허 내시면 큰 할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을 몰고 들어가는 것에 특허를 내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고층 빌딩에 충돌시키는 것. 프랑스 만화가들을 그들의 사무실에서 총으로 쏘는 것.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총으로 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리고 이슬람은 평화 결의안이 없어. 그게 6번째야. 좋았어. 난 사라지고 싶지 않아. 좋았어. 똑똑했어. 난 사라지고 싶지 않지만 고마워. 내 시간은 짧아. 알라. 난 사라지고 싶지 않지만 고마워. 알겠습니다, 선생님. 신청서에 불일치가 없으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참고로 제대로 코미디를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관객의 공감은 부족할지 몰라도 정확성과 논리로 보완합니다. 제가 공연한 곳이 이 클럽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요. 들어보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파 코미디와 좌파 코미디가 따로 있나요? 그게 제도화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개별 코미디언들이 우파 이념이나 좌파 이념에 더 기울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같은 무대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어떤 코미디 극장들은 우파 코미디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이나 농담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같아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게 분열적이라고 말하는 게 웃기죠. 재밌지 않나요? 자기들이 예민해서 사회를 분열시켜 놓고 결국 사람들을 퇴출시키기 시작한 것도 자기들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분열적이라고 말하죠. 당신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회를 분열시켰어요. 사회를 분열시킨 건 바로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은 사회를 다양한 인종 집단, 다양한 성 집단, 다양한 성적 지향 집단, 그리고 다양한 문화 집단으로 분열시켰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와서 당신들의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울지 마세요.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기독교를 변호해야 합니다. 원래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독교를 변호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왕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신에게는 새로운 소식인가요? 영국 동전 가진 적 있나요? 그래 어떤 동전이든 여왕의 머리 위에는 그녀의 이름과 칭호가 적혀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 FD. 이건 라틴어로 피데이 디펜서, 즉 신학의 수호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녀의 직함이죠. 그게 동전에 적힌 유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짧은 공연이 끝날 때쯤이면 저는 여왕 폐하께서 평생 동안 기독교를 수호하신 것보다 더 많이 기독교를 수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독교보다 이슬람을 더 많이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어떤 것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영국이 여전히 80%가 백인이고 분명히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기억이 사람들 마음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우파로 이동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매우 완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힘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알겠어 계속 무리해서라도 맞춰주자 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정책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의 80%, 나 70%를 적으로 돌리게 되니까요. 저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워크족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워크족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소셜미디어 사람들. 예전에는 좌파였고
아주 워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 괜찮아.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도달한다면 나는 상관없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이는 이슬람과도 유사합니다. 바로 그거죠. 기독교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이네요. 저는 다른 뺨을 내밀라는 걸 이해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돌려 세워야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구 문명을 최고의 문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만약 서구 문명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분노를 휴대폰에서 라틴 알파벳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 휴대폰은 독성이 강한 남성성이 가득한 백인 남성이 발명한 거죠. 미국인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인들은 안토니오 메우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누가 발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메우치였다고 칩시다. 알겠죠? 메우치였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특허청에 먼저 도착한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는 방금 특허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습니다. 배경조사나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쉬는 시간에 로비로 나오셔서 앤드류를 붙잡고 또 저를 초대해달라고 졸라주세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웃긴 스탠드업은 아니었지만 똑똑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활동가들이든 유튜브 활동가들이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든 우리에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플랫폼 정책 같은 것들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멤버와 후원자 전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욕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담론에 가져오려고 하는 많은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배우고 있는 또 다른 점인데 꽤 흥미롭습니다. 경쟁하는 내러티브가 발전함에 따라 당신의 언어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단어들, 전혀 적절하지 않았던 단어들이죠. 이제는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언어를 순화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당신보다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거나 상황을 더 많이 통제하고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 15년간 좌파가 통제불능이 되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퇴출시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봤습니다. 이번엔 우파가 반격을 시작했고 더 나은 논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찰리 커크 인터뷰를 봤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평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조금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좌파였어요. 워크한 좌파는 아니었지만 좌파였죠. 그런데 점점 더 보수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찰리 커크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의 클립 몇 개를 보니까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워크 광대들을 논리로 제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를 싫어하는 것도 이해돼요. 그들이 그를 싫어한 것도 당연해요. 그는 무례하지 않고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렇게 하니까요.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와 편협한 사람이라는 말을 지칠 때까지 그 단어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정도로 남용했어요. 이 일로 인해 몇 명이나 직장을 잃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를 봤어요. 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남자를 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알겠죠? 당신이 스웨덴에 사는 치과 위생사라고 상상해보세요. 알다시피 유토피아, 사회주의 유토피아였던 곳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에서 이제는 완전히 엉망이 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이제 당신은 이주 아동들의 치과 문제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제3세계 국가들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로 넘쳐나는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업무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사랑니 발달 상태를 검사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 중 80%가 이미 사랑니가 완전히 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미 로빈슨이 시리아 아이가 17세나 18세라고 주장하며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생증명서나 여권을 안 가져왔고 그는 누군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피어스 모건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 남자를 지목했지만 법정에서 져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는 증명하지 못해졌습니다. 그는 그 더 나이든 시리아 소년의 출생증명서를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 겁니다. 우리는 그게 사기라는 걸 압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실제로는 18, 19살이지만 13, 14살이라고 합니다. 이것 외엔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들 중 80%가 사랑니가 완전히 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이가 아니라 18세가 넘은 성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정부의 워크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는 스웨덴 이민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그는 나는 문명화된 사회 일원이니까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환자들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하고 조사받고 해고당했습니다. 이 일은 2017년 에베른트 할리치라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워크이즘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워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워크였어요. 기억하신다면 미국은 이에 맞서 싸우려고 했고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여파로 다른 서구 국가들은 오히려 더 왼쪽으로 치우치게 됐죠. 트럼프 광기 증후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방향 수정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부당 해고에 항소했을 때 결국 패소했고 5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완전히 밀어붙인 거죠, 여러분. 그와 가족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집도 잃을 뻔했지만 관대한 보수적 후원자들이 기금을 모아줬습니다. 베른트는 오늘날까지도 실직 상태입니다. 그는 정말로 미국에 갔어야 했어요. 기회의 땅, 자유의 땅 말이죠. 고틀란드 지역에 치과 의사 인력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스웨덴은 그 시험들을 비웃으며 차별적이고 편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립법의학위원회에서 나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대규모 치과 검사를 조용히 도입했기 때문에 베른트는 비난과 실직이 아니라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죄로 밝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들의 명예, 존엄성, 그리고 위신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어떻게 거기까지 이야기가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